드림스탁 나우 시간으로 넘어오셨습니다. 매번 주목할 만한 월가의 인물들을 이야기해 주시는 분이시죠. 이번에는 새로운 채권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신다고 하는데요. 오늘 함께해 주실 분은 뉴료퓨전의 이윤수 연구원입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 다음 주 월요일이 무슨 날이죠? 휴방하는 날. 무슨 날이기 때문이죠? 크리스마스이기 때문이죠. 그렇죠. 다음 주 크리스마스로 인해서 저희가 휴방을 하지만 그 휴방의 기운까지 다 모아서 오늘을 다 쏟아주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난주 시황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지난주 FOMC도 있었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난주 FOMC가 저는 저뿐만 아니라 다들 시장에 굉장히 큰 이제 턴어라운드 반환점이었다, 전환점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금리 동결 자체는 다 인상을 했는데 갑자기 파월께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180도 이제 변화를 해가지고 시장은 깜짝 놀랐죠. 놀랬죠. 근데 시장에 준 충격도 있었지만 연구원님께서는 시장의 해석과는 좀 다른 뷰를 보셨다고요. 저도 큰 결은 똑같습니다만, 근데 이제 좀 시장이 주목하지 않는 게 있는데, 우선 시장이 얼마나 기대했는지 한번 도표를 잠깐 보고 가시면은, 요 그래프가 이제 역대 이제 FOMC 했을 때 2007년부터 이제 이 FOMC 한 날에 이제 이 자산군들의 수익률, 채권, 주식, 원자재 이런 것들 다 합쳐서 수익률이 어떻게 됐나를 나타낸 건데, 2009년 이후 요번 FOMC가 수익률이 가장 좋습니다. 이만큼 시장이 거의 13, 14년 만에 가장 크게 환호했다고 볼 수 있겠고요. 네, 그리고 시장이 이제 좀 주목에 다들 환호했지만 더 이제 주목을 덜 받는 포인트가 있는데 그게 바로 이제 이 목표 물가랑 긴축에 대해서 좀 유연하게 사고를 바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태도를 좀 많이 바꿨다라고 보여지는데 예전에는 파월이 맨날 기자회견할 때 이런 말 했잖아요. 데이터를 보고 결정하겠다. 항상 나오는 단골 멘트였죠. 그렇죠. 그래서 최근까지도 똑같은 말 하겠지 기자회견 하면 해서 파월의 주목도마저도 떨어지게 만들었는데 갑자기 이번에는 선제 조치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목표 물가가 2%인 걸 보고 그 다음에 이제 금리를 동결이나 인하하기로 결정하면 늦는다. 그러니까 먼저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원리로 따지면 그런 거죠. 마치 우리가 운전할 때 정지선 있으면은 처음에 악셀 떼고 그러니까 서서히 브레이크 꾹 밟으면서 서잖아요. 물론 이제 운전 재밌게 하시는 분들은 바로 앞에서 밟지만 그렇죠. 근데 파월도 그렇게 얘기한 거죠. 이미 정지선 보고 브레이크 밟으면 늦는다. 왜냐면 이제 2% 밑으로 떨어지면 그때부터 이제 디플레이션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연준도 잘 압니다. 인플레이션을 잡기는 쉬운데 디플레이션에서 다시 경제를 살리는 건 매우 어렵습니다. 왜냐면은 일본이 디플레이션 한번 빠졌다가 40년을 고생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버냉키라든지 이런 선대 연준 의장들이 다 그걸 보고 공부를 했던 사람이거든요. 디플레에 빠지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금융위기 때도 이제 버냉키가 발빠르게 양적 완화라는 거를 이제 미국에서 최초로 시행했던 것도 그 디플레가 그만큼 무서웠던 건데 파월도 이제 아는 거죠. 디플레가 그만큼 무섭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선제 조치 내가 태도를 바꿔서 빠르게 좀 선제 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 시장이 그동안 파월이 너무 느려. 좀 빨리 좀 했으면 좋겠어 했는데 이제는 그래 나 니네 말대로 할게. 나 이제 빨리 할 거야. 라고 이렇게 태도 변화를 보인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가장 주목할 만한 포인트 아닌가 첫 번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파월이 갑자기 태도를 변화시킨 이유에 대해서 내년이 그만큼 시장이 좋지 않다라고 보기 때문으로 해석한다면 저는 우려감이 더 들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저도 그 부분에서 시장이 조금 안일한 게 아닌가 싶은 게 이게 이 소프트 랜딩을 다들 기대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이 말하는 건 금리 인하할 만큼만 경기가 안 좋아야 돼. 정말 우리가 체감으로 힘들 만큼 경기가 안 좋으면 안 돼. 근데 파월은 이제 오늘의 주인공과 이제 파월은 경기가 그만큼 안 좋을 수도 있지 않나라는 거를 조금 내포하고 있긴 한데 또 재밌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제 내년에 대선인데 아까 봤지 않습니까? 바이든의 인기가 너무 없잖아요. 너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바이든을 위해서 이 대선 전에 금리 인하를 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관측도 좀 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다른 이제 관측에는 그거보다는 그만큼 좀 힘들다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내년부터 좀 힘들어진다는 얘기인데 대표적으로 이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리파이낸싱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대출 만기가 다 되면은 또 대출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제 이 많은 회사들이 2020년에 금리를 제로로 낮췄을 때 그때 이제 고정금리 대출을 다 받아놨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괜찮았는데 그 만기가 이 그래프를 나타낸 거거든. 이제 그 대출 받았던 게 2020년에 제로 금리로. 그게 이제 언제 만기가 되나? 24년부터 이제 만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26년까지 만기가 계속해서 쭉 올라오는 거를 이 그래프로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그러면 이제 대출을 다시 받아야 되잖아요. 만기가 이렇게 이 대기를 하고 있으니까. 근데 대출을 지금 수준의 금리에서 다시 받게 되면은 이자 비용이 얼마나 증가하냐. 이제 왼쪽은 증가하는 지금보다 더 증가하는 이자분을 나타낸 거고 오른쪽은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증가할 이자의 누적분을 나타낸 건데 보시면은 24년에 크게 증가했다가 뭐 25년에 말도 안 되게 점프를 합니다. 이자 비용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금리를 내리지 않으면은 기업들이 이제 진짜 힘들어진다. 그런 걸 이미 파월도 알고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렇게 태도를 바꾼 거 아니냐라는 관측이 있는 거죠. 저희가 파월의 이야기를 직접적으로 많이 들을 수 없기 때문에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는 다른 월가의 대가 이야기와 근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파월의 발언을 예상한 분이 누구시죠? 바로 채권왕 건들락입니다. 건들락은 어떤 이유 때문에 그리고 어떤 걸 근거로 해서 파월의 발언을 예상할 수 있었던 건가요? 네, 이제 건들락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이렇게 경기 침체가 올 거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뭐 올해 초에 이제 은행 사태가 났을 때 이때 이제 연준이 금리 이제는 내려야 된다, 긴축을 멈춰야 된다라고 사인을 했었습니다만 이게 그렇지 못했죠. 그런데 이분은 그냥 이 박자를 좀 늦췄을 뿐이지 언젠가는 내 말대로 하게 될 거다. 왜냐면은 이 경기를 보니까 이거 안 좋아, 이게 좋아지는 게 더 이상한데? 그렇게 봤기 때문에 이제 이 자기 말대로 파월이 할 수 없다고 얘기를 했고 실제로도 또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또 주목을 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다가 노동시장을 최근에 보면 노동시장까지 많이 꺾이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뭐 항상 하는 얘기가 노동시장이 튼튼해서 괜찮아. 그래서 소프트 랜딩도 뭐 물가는 잡히는데 노동시장은 뭐 괜찮을 거야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우선 이 노동시장 같은 경우는 이분이 좀 굉장히 재밌게 좀 얘기를 하시는데 이 이평선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기술적 분석으로 얘기를 하는데 실업률이 12개월 이동평균선을 깨고 올라가면은 항상 침체가 왔더라. 그래서 그래프를 보시면 이제 빨간색으로 이 음영 처리된 부분이 침체기거든요. 그리고 검은색이 실업률이고 빨간색 점선이 이제 실업률이 12개월 이평선입니다. 그래서 과거를 보시면 이제 이평선을 깨면은 올라갔고 그리고 더 확실한 지표는 36개월을 깨면은 그때는 정말 확실하게 침체가 왔다. 근데 아까 보셨듯이 12개월은 이미 깼고 그리고 36개월도 이제 거의 다 다가오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실업률이 기술적 지표, 기술적 분석을 했을 때 깨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이 과거 실업률의 패턴이 어땠는지를 한번 보자.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이 지금까지 침체기가 여러 번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침체기를 딱 이 빨간색 선이 침체기 기준이거든요. 시작일. 이 기준으로 전후 24개월 동안 이 실업률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평균을 낸 겁니다. 파란색 밴드가 그 이제 평균적인 움직임 범위인데 빨간색이 현재거든요. 거의 뭐 그 전형적인 패턴대로 가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건들락 같은 경우는 봐라. 이제 전형적인 패턴대로 실업률이 움직인다. 근데 이제 실업률뿐만이 아니라 뭐 우리가 대표적인 공급의 지표죠. 뭐 제조업 지수라든지 PMI라든지 뭐 이제 소비와 즉 수요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인 뭐 소비자 심리 지수라는 거지. 그것도 이런 방식대로 이제 과거의 침체기 때 패턴이랑 비교를 해보니까 전형적으로 그대로 움직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경기가 약해질 수밖에 없고 더 나아가서 이제 이 물가도 급격하게 꺾일 것이다라고 주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분 계산에 따르면은 내년 6월에는 2% 물가를 볼 수가 있고 심지어 내년 안에 0% 물가도 볼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근거에 대해서는 뭐 많이 보셨을 거긴입니다만 이제 주거비 제외한 CPI를 보면 이미 2%대다. 근데 주거비를 제외하는 이유는 이제 주거비가 늦게 움직이기 때문인데 근데 이제 주거비가 앞으로 어떻게 되냐라고 보니까 이제 빨간색이 이 진로라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게 미국의 직방다방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이트에서 이제 뭐 통계낸 임대료고 그리고 파란색은 이제 CPI에 집계되는 임대료거든요. 이게 그 CPI 임대료는 좀 웃긴 방식으로 집계가 됩니다. 왜요?
그러니까 이제 집주인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만약 네가 이 집 사는 게 아니라 임대로 살게 된다면은 임대료 얼마 줄 거야?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좀 이제 현실과는 좀 괴리가 있는 집계 방식이니까 당연히 늦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좀 현실적인 진로의 렌트비를 보니까 이미 꺾였다. CPI도 항상 보니까 진로 렌트비를 따라가더라.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로 이제 주거비가 꺾이면은 아까 지금 수준도 물가가 2%인데 앞으로 크게 떨어질 거고, 그리고 이제 이 채권왕 건들락 같은 경우는 CPI를 잘 안 믿습니다. 왜냐하면 CPI 계산하는 방식이 좀 많이 바뀌었거든요. 아, 과거와 비해서도요? 네. 어떤 식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이 비중을 조절하는 거죠. 예전에는 에너지 물가가 좀 많이 차지했다면은 그 다음에 좀 에너지 물가가 좀 줄어들고 뭐이 렌트비가 좀 비중이 커지고, 그리고 뭐 그 계산하는 공식도 좀 바뀌고 뭐 이런 식으로 변화가 있었는데, 그래서 그렇게 이제 좀 시대마다 좀 이 자의적으로 변화를 하기 때문에 자기는 못 믿고, 내가 믿는 진짜 물가가 있는데 그게 바로 수입 수출 물가다. 왜냐면 수입 수출 물가는 정말 수입 물가 수출 물가 그대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건 어떻게 왜곡할 수가 없어서 나는 이 물가를 보는데, 근데 수입 수출 물가도 상당히 크게 꺾였다는 거죠. 거의 2%인데 뭐 5%로 꺾였기 때문에 물가가 0%대로 가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 침체가 이렇게 오니까 이 점도표 보면은 지금 뭐 75bp 인하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건들락 같은 경우는 75bp보다 더 인하한다. 더 깨질 수도 있다. 네, 왜냐하면은 경기가 이렇게 나쁘기 때문에 인하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연준도 이걸 알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왜냐하면은 75bp를 인하할 상황이면은 이미 경기가 상당히 안 좋다고 본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75bp 인하할 상황이면은 그러면은 그보다 더 인하해야지 정상이다. 그만큼 상황이 안 좋은 거면은. 그래서 이제 건드락 같은 경우는 지금 시장의 컨센서스 정도로 인하할 거라고 보고 있는데, 시장은 어떻게 보고 있냐면은 이게 지금 시장의 금리 예상도를 나타낸 겁니다만, 이제 내년 3월에 첫 인하를 시작을 해가지고 네. 내년 12월까지 그냥 뭐 이 9월만 빼고 거의 스트레이트로 계속 인하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한 150bp 인하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150이요. 네, 그래서 시장이 예상대로 갈 것이다라고 건들락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실업률 이평선이 일단 깨지면서 더 내려갈 것이고, 수입, 수출 물가의 영향을 받으면서 물가가 내년에는 2%, 무려 0%까지도 내려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건들락은. 아까 말씀을 해주셨지만 연준의 이런 피벗 뒤에는 더 큰 우려감이 올 수도 있다라고 하셨어요. 어떤 우려감인가요? 네. 그러니까 시장은 지금 뭐 환호를 하고 있습니다만, 건들락 같은 경우는 뭐 환호는 잠깐이고, 앞으로 이제 연준이 인하를 하게 되면은 상당히 뭐 투자의 패러다임이 바뀔 거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이제 뭐 이 부채 문제죠, 한마디로. 그러니까 금리가 이제 앞으로 상단에 유착이 될 거라는 건데, 그 예전에 하워드 막스가 시체인지라는 메모를 써가지고 굉장히 주목을 받았거든요. 내용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기준금리표를 한번 이렇게 역사적으로 쭉 보시면은 80년대 이후로 기준금리가 그냥 이렇게 우하향합니다. 근데 이제 갑자기 요번에 들어서 이렇게 금리가 다시 올라가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하워드 막스가 하는 말은, 금리의 방향성이 바뀌었다. 이제는 금리가 40년 동안 내려가는 게 아니라 이제 다시 올라가는 구간이다. 이 올라가는 구간에서는 뭐 단순히 이 금리가 올라서 주식이 떨어졌어요. 이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냥 투자의 모든 로직이 다 바뀐다. 투자뿐만이 아니라 우리 경제의 일반적인 모든 난이도가 올라간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건드락도 뭐 비슷한 맥락으로 얘기를 한 겁니다. 건드락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물가가 상승률이 고착되는 게 재정적자 때문에 생기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뭐 근거로 드린 거를 좀 보여드리자면, 이 그래프는 이제 근원 PC의 7년 이동 평균선입니다. 그 근원 PC가 물가가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보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 초록색과 빨간색으로 이 에리어를 표시된 건 10년물 금리인데, 보시면은 PC가 계속 쭉 내려가지 않습니까? 80년대부터. 근데 이제 최근 들어서 다시 이 7년의 이동 평균선이, 굉장히 장기적인 이동 평균이 올라가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방향성이 바뀌었다는 뜻이거든요. 그거에 맞춰서 그러면은 금리도 다시 상단으로 올라갈 거고, 뭐 명목 GDP 역시도 7년 이평선, 그러니까 방향성이 바뀌었다는 거죠. 다시 또 이제 이 10년물 금리도 자연스레 올라가게 될 거고, 그리고 이 미국이 이자 비용이 지금 상당히 많이 나갈 걸로 예상이 되거든요. 이건 이제 미국의 CBO라고 이제 예산관리국인데, 여기서 앞으로 미국이 이자를 얼마나 낼까라고 예상을 했는데, 지금 이거는 그나마 침체가 안 온다는 거를 가정하고
예산을 짠 겁니다. 그래서 이대로만 지금 이자 비용이 내도 미국 세입의 5분의 1이 이제 이자 갚는 데 쓰이게 되는데, 근데 이제 건들락 같은 경우는 이제 더 나갈 거라는 거저 이자 비용이. 그러면은 이제 채권을 더 찍어내야 되고. 왜냐면 이제 지금 원래 이제 실업률이 높아야지 재정 정책을 쓰잖아요. 네. 경기를 살리려고. 근데 지금 이제 이 파란색 점선은 실업률이고 이제 빨간색이 재정 적자인데, 예전에는 이제 실업률이 높아야지 적자가 심해졌는데 이제 요즘에는 실업률이 낮은데도 이렇게 적자가 심하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실업률 올라가면 어떻게 되는 거냐? 여기서 더 올라가겠죠. 그리고 좀 더 안 좋은 소식은 이 과거 이제 경기 침체기마다 이 재정 적자가 얼마나 늘어나는지를 한번 보니까 이게 점점 우상향을 합니다. 2000년대 이후로. 그러니까 2000년 침체에는 재정 적자가 5.7% 늘었고, 2000 금융위기 때는 8.6% 늘었고, 요번에 이제 코로나 때는 13.7%가 늘었다. 그러니까 점점 우상향하니까 지금 뭐 평균치인 9%만 재정 적자 더 올라간다고 해도 이건 말도 안 되는 수준으로 채권을 찍어내야지 이 적자가 감당 가능하다는 거고, 그러면 당연히 금리가 상단에서 고정된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30년물 금리 추이를 보면은 이게 뭐 몇십 년간의 트렌드도 지금 벗어났거든요. 장기 추세도.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여러 가지 지표에서 봤을 때 금리가 상단에 고정된다는 건 자명하다. 그래서 침체가 와서 금리 내리니까 피봇 때문에 좀 금리 낮아져요라고 해서 금리가 살짝 낮아질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금리가 상당히 고착될 거고, 그렇게 되면은 지난 40년 동안은 금리가 떨어지는 구간이었으니까 네. 금리가 떨어지면서 생긴 투자 환경에서의 그런 우리 투자 로직들이 많이 달라질 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하이힐드 채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굳이 표현하자면 부실 채권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하이힐드 채권 같은 경우는 이제 침체가 오면은 당연히 그건 좀 이제 상태가 상당히 우량하진 않은 기업들이다 보니까 채권 가격이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가겠죠. 하이힐드 금리가. 침체기면 당연히 기업들이 안 좋아지니까. 근데 침체기가 오면은 다시 연준이 돈을 풀어주니까, 경기가 살아나니까, 그럼 이제 하이힐드 채권 금리가 다시 낮아집니다. 그래서 하이힐드 투자한 사람들은 그거를 노리고 침체가 올 것 같으면 금리가 높을 때 샀다가 연준의 피벗을 보고 가격이 오르면 이득을 보는 이런 투자를 했는데, 이제는 힘들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금리가 상당히 고정이 되니까 하이힐드가 상당히 안 좋을 거고, 그리고 또 굉장히 재밌는 현상이 발견됐다. 어떤 거요? 라는 건데, 그 MBS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기지 담보 증권인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주담대 받으면은 내 주택이 담보로 잡히잖아요. 그렇죠. 그거에 대한 채권이죠. 근데 위에는 그 이제 이 주택담보, 그러니까 모기지담보증권의 일드 투 월스트라고, 그러니까 디폴트 안 났을 때를 대비한 그냥 가장 안 좋은 상황에서 금리를 나타내는 거고, 아래는 이제 블룸버그 MBS 지수인데, 그러니까 이걸 보면 한마디로 이 그래프가 얘기하는 거는 한마디 지금 이 금리가 막 오르다 보니까 주택담보를 이 기반으로 만든 MBS가 안 좋습니다. 왜냐면 사람들이 못 갚을 것 같으니까 이자 부담 심해지니까. 근데 재밌는 거는 부동산 가격은 지금 신고점 경신했거든요, 미국이. 그래서 지금 이 채권을 내가 이제 디폴트 나면 더 이득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채권 가격이 너무 떨어졌잖아요. 그렇죠. 그걸 채권의 담보물인 이 집은 지금 신고가 찍었고, 그러니까 디폴트 나면 오히려 나는 이득일 거예요. 오히려. 네, 그래서 이런 논법은 이 금리 인하기 때는 40년간은 존재하지 않았던 논법인데, 이제 금리가 다시 오르니까 이런 이상현상들이 발생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본인 같은 경우는 이제 나는 좀 역발상 투자를 해가지고 이런 맥락에서 뭐 상호명 부동산 채권에 투자하겠다, 그러니까 CMBS에 투자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투자 환경이 바뀌다 보니까 그 환경을 역발상으로 이용해서 건들락은 새로운 투자 기법을 마련하겠다라고 제시를 해주신 거고, 건들락의 발언에 대해서 그럼 연구원님은 동일한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아니면 건들락과는 다른 의견을 갖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또 이제 균형을 조금 맞춰야 되니까 네. 건들락과 다른 의견, 감히 채권왕에게 좋습니다. 더 좋습니다. 네, 저 같은 사람이 채권왕에 감히 딴지를 걸자면은, 그래서 이 모든 이 논의의 기초는 결국 미국 이 부채 문제거든요. 근데 생각해 보면 지금 미국 부채 GDP 대비 부채 비율 한 120% 정도인데 200% 가면은 큰일 나나? 300% 갈 수도 있지 않나? 그러니까 이게 뭐 굳이 이 상한선 이게 기준이 없습니다. 이게 200% 가면 큰일 나. 300% 가면 나. 물론 이제 관련된 이제 연구들은 많습니다만 확실한 근거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왜 이런 얘기가 나오냐면은 미국 외에는 대안이 없어요. 미국 채권 외에는.
그러니까 미국에 뭔가 이제 라이벌이 있어야지 뭐 그걸 주장하는 사람들 뭐 되게 금이다, 비트코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결국에는 미국 국채 외에 대안 없으면 어쩔 건데 네. 미국 외에 대안 없으면 미국이 부채가 200%든 300%든 울며 겨자 먹기로 국채 사는 거밖에 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미국 외에 또 새로운 대안이 없으면은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처럼 계속 잘 성장해 나가고 미국이 패권국 유지하면은 200% 300%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게 좀 이제 이 좀 비판이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한 가지 가장 좀 주목할 만한 점은 투자의 로직이 바뀐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무슨 오히려 디폴트를 보면 이득을 얻는 그런 이상 현상도 발생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한마디로 지금까지 40년간 우리가 지금까지 투자한 방법은 40년간 금리가 떨어지면서 마켓 사이클이 동일한 게 계속 반복이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귀납 추론으로 투자를 한 거거든요. 과거에 이런 데이터가 있으니까 이런 패턴을 보였고 이번에도 이런 비슷한 데이터가 나왔으니까 똑같은 패턴이 나와서 이렇게 투자를 하겠다. 근데 그게 안 먹히면은 우리는 이제 연역 추론으로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코로나 같은 게 발생을 했을 때 이게 뭐 자주 있는 일은 아니고 뭐 스페인 독감도 있다고 하지만은 자주 있는 일이 아니니까 뭐 사람들이 되게 당황했잖아요. 그래서 뭐 특수한 케이스죠. 네. 거의 뭐 주가가 정말 폭락했던 것도 그것 때문에 폭락을 한 거고 반등도 말도 안 되는 반등을 했던 것도 우리가 처음 겪는 일이니까 겪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처음 겪는 일을 추론은 우리가 데이터 과거 경험을 기반한 귀납이 아니라 연역 추론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투자에 있어서 연역 추론의 영역이 상당히 커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두 분의 의견, 그러니까 건들락의 의견과 그와 반대되는 또 연구원님의 의견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두 의견까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자세한 이야기는 이제 이윤수 연구원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